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119쪽, 119쪽입니다. 그리스도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세 유럽의 문화의 뭐 쌍두마차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봉건제도고 하나는 그리스도교죠. 우리 저번 시간에는 봉건제도에 대해서는 잠깐 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 그리스도교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교가 오늘날 유럽 문화에 끼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볼 때는 문화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교가 거의 유럽 문화의 전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아, 그리스도교의 역할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7세기 이후 이슬람 세력이 확대하면서 그리스도교계는 원래는 5대 교구가 있었어요. 교구가 5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예루살렘이라든가 안티오크라든가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다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교구가 2개만 남아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2개만 남습니다. 자, 이 가운데 로마 교회의 주교는 자신을 교황이라고 부르면서 서유럽 교회를 이끌어갔어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비잔팀 제국의 동로마 교회를 대표하였다. 이러다가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동로마 로마 교회와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서로 분열된 건 아니었어요. 둘 다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동로마 제국 황제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상하다. 교황이 어떻게 황제의 지배를 받지? 아무래도 이때는 이제 어때요? 게르만족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슬람 세력의 확대라든가 외부의 침략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의 무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교회는 자체의 무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교회는 이제 어때요? 황제의 도움을 받았었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선호마 제국은 476년에 망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 또한 동로마 제국 황제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로마 교회를 보호하고 있었던 비잔틴 제국의 황제 누구냐면 레오 3세예요. 레오 3세가 레오 3세가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려요. 여기 보니까 성상 파기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상 숭배는 뭐냐? 십자가라든가 아니면 십자가라든가 아니면 예수님 상이라든가 아니면 마리아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때요? 다 금지시켰던 거죠. 이런 것들을 금지시킨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뭐예요? 이슬람이 이 성상 숭배를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 정통성 이런 차원에서 이슬람 세력도 금지시키니까 레오 3세도 아마 성상 파괴를 금지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성상 파괴 금지령에 대해서 로마 교회가 이걸 거부합니다. 이걸 거부했는데 왜 거부했느냐? 우리는 약간은 뭐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무식한 게르만족들에게 하나님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 십자가가 필요하다. 너 이거 믿어라.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다. 어떻게 생겼는데? 얘네 엄마가 얘다. 근데 사람이잖아. 사람인데 이분은 인간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더라? 성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죠. 거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로마 교회와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의 갈등이 심화됐고요. 결국 그리스도교 세계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 다음에 비잔티움 황제를 수장하러 하는 그리스도 정교회로 갈라지게 됐다. 여기 보면 그리스 정교회는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비잔틴 제국 황제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은 뭐예요? 교황이 우두머리가 됐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800년. 800년. 그래서 교황은 보호자를 잃어버렸던 교황은 뭐예요? 프랑크 왕국의 누구? 프랑크 왕국의 까르로스 대제를 서노마 제국 황제의 뭐예요? 재관을 줬죠. 즉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지자 동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때요? 프랑크 왕국의 까르로스 대제를 어때요? 서노마 제국 황제로 임명을 해버려요. 교황이. 그렇게 함으로써 야 이제 나는 너 말고도 나를 보호해줄 세력이 생겼거든 이라고 하면서 800년에 독립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완전히 갈라선 게 1054년이라고 돼 있네요. 1054년. 그래서 이제 우리 저번에 뭐 이야기했죠? 카를로스 대제의 서노마 제국 황제의 대관은 그리스도교 더하기 서노마 제국 더하기 뭐예요? 게르만의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카를로스 대관이요. 그다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서유럽에서 교세를 확장하여 유럽인의 정신세계와 일상을 지배하였다. 교황은 대관식을 통해서 국왕의 통치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는 성직자, 그 다음에 영주, 농노 등 중세사회의 신분질서가 성서에 근간한 신의 뜻이라고 정당화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신도가 기증한 토지를 토대로 강력한 봉건 세력이 되었으며, 그리고 이 강력한 봉건적 토지를 지켜주는 게 누구예요? 국왕이었죠. 교회 내부에서도 교황 밑에 대주교, 주교, 교교에 뭐가 있었다? 개서자가 성립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봉건제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교회였어요. 자, 약간 결합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력이 커지면서 점차 세속화되었다. 성직자는 국왕이나 제후의 봉신이 되면서 성직자 임명권도 세속 권력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에 성직자가 혼인하거나 성직이 매매되는 등 부패와 타락. 그러니까 뭐 아까 이야기했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국왕을 임명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국왕은 누구에게? 가톨릭 교회에게 뭘 줬었어요? 토지를 봉토로 지급했죠. 예. 그러니까 토지를 봉토로 지급했던 국왕이 나중에는 뭣도 임명해요? 성직자도 임명하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이들 성직자들은 혼인을 하거나, 그 다음에 성직 매매를 통해서 부패와 타락을 하게 되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개된 게 10세기 초에 무슨 운동? 클루니스도원 운동이 전개돼요. 클루니스도원. 그죠? 클루니스도원을 중심으로 한 무슨 운동? 정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클루니스도원. 자, 클루니스도는 뭐의 직속이에요? 교황의 직속이다. 교황의 직속이어서 세속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았고, 왜 그러냐면 얘들은 교황으로부터 땅을 받은 거죠. 자, 청빈, 순결, 정결 등 베네딕트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교회 개혁 운동을 주도하였다. 또 우르반 2세가 하죠. 교황을 배출하게 되었다. 스도어는 노동을 존중했어요. 여기에서는요. 그죠? 세속인의 모범을 되기 위하여 학문에 건장하고 그 다음에 교회와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요 수도원 중심의 부설학교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학교가 되는 거고 대학이 되기도 했죠. 대학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세 교회의 뭐예요? 개혁운동 큐르니 수도원입니다. 큐르니 수도원.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교황을 주도로 교회의 세속 권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생겼고,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 7세는 교회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세속 군주의 성직자 임명권을 금지시켜요. 그러자 소노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 다른 왕들도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누가 나섰을까요? 소노마 제국의 황제가 나선 이유가 뭘까요? 신성 노마 제국 황제네요. 신성 노마 제국 황제는 이거 언제 생겼어요? 신성 노마 제국 황제 그렇죠. 962년 뭐예요? 동프랑크예요. 동프랑크에 왕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왕이 누구냐면 오토 1세예요. 오토 1세 때 이제 오토 1세는 마자르족의 침략을 격퇴해줘요. 그 다음에 이슬람의 침략을 격퇴해줘요. 그럼으로써 로마 교황으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칭호를 받아요. 역시 교황은 항상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외부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후견인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오토 1세를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임명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동프랑크 왕, 즉 독일의 황자들은 자기는 뭐예요? 로마 제국 황제이기도 해요. 오케이? 로마 제국 황제이기도 하고 그러면 교황은 자기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왕들은 가만히 있는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하인리 2사세가 이거에 대해서 뭐가 된 거죠. 이를 무시하자 교황은 황제를 파문해 버렸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황제를 파문하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이때쯤에는 외부 세력의 침략이 이제 끊어져요. 외부 세력의 침략이 뜸해지니까 이제 교황도 황제에게 이제 어때요? 뭐 저자세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이에 맞서 교황을 폐위하려던 황제 하인리 2사세죠. 제후와 주교의 지지마저도 잃게 돼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동로마 제국의 황제권은 강해요, 약해요? 약했죠. 약했어요. 약했기 때문에
황제와 교황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제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주교들이 누구 편을 들었어요? 어차피 얘의 역할은 약했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은 거예요? 교황 편을 들었던 거죠. 교황 편을 들었어요. 그러자 왕권이 더욱더 약해지고 왕권이 약해지면 제후와 주교의 힘은 더 세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황 편을 들었던 거죠. 교황 편을 들어요. 그러자 하이니 4세가 추접스럽게 카노사로 가서 교황에게 어때요? 사죄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자, 이 카누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제 어때요? 교황이 가서 무릎 꿇고 벌벌 길었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불러요? 뭐예요? 카누사의 굴욕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 그레고리 7세가 여기서 쉬고 있었는데 쫓아갔다. 그래서 카누사의 굴욕. 이 카누사의 굴욕은 뭘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카누사의 굴욕은 누구의 힘이 강해졌다? 교황의 힘이 엄청 강해진 걸 의미하죠. 네, 여기 카누사의 굴욕. 여기서부터 이제 어때요? 아, 교황권이 강해지고 왕권은 약해지기 시작하죠. 이게 두 개가 있네요. 카노사의 굴욕과 아비뇽 유수. 요 두 개는 꼭 알아야 되겠다. 그죠? 중간에 있는 보름스 협약은 아까 이야기했던 카노사의 굴욕을 했던 하이니 사제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어때요? 또 쫓아가요. 쫓아가서 보복을 뭐 시도하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중재가 이루어진 게 이 보름스 협약이죠. 보름스 협약을 통해서 교황이 서인권을 장악했고 요 이후부터 교황은 해, 그 다음에 왕은 달에 비유될 정도로 이제 누구의 힘이 셌다? 교황권이 강해졌다. 카노사의 굴욕 이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카노사의 굴욕 이후요. 둘이 휘전을 맺은 것은 보름스 협약인데 이 보름스 협약에서도 역시 누구의 힘이 강한 거예요? 교황의 힘이 강했던 거죠. 자, 서유럽입니다. 그리스도교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다. 학문도 신학을 중심으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철학은 신앙과 교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신학을 보조했다.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시죠. 신형라는 말이 생겼다. 원래 철학은 뭐 해야 돼요? 원래 철학이 존재했던 이유는 뭐였죠? 원래 철학이 존재했던 이유는 원래 철학은 뭐예요? 인간 행복,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인간이 뭐 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게 철학인데 이때는 철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일까?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즉 인간이 아니라 누구 중심? 신 중심으로 철학이 이루어졌던 시대 중세 유럽이죠. 그래서 중세 초기에는 아우구스투스의 교부 철학이 발달했다. 교부 철학은 뭐냐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후에 철학이 서유럽에 전해지면서 스콜라 철학이 유행해요.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제 아까 교부 철학에서는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스콜라 철학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어때요? 신이 존재함을 입증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뭐 의심 자체 입증할 필요도 없었는데 스콜라 철학에서는 이제 어때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뭐하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설명하자. 그래서 스콜라 철학하면 이제 이야기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이야기를 하죠.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뭡니까? 스콜라 철학. 인간의 이성을 허용한다. 자, 이성은 신앙에 협력해야 되며 이성은 신앙에 도움이 된다. 즉 인간의 이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다 13세기 후반에 웰리암 부카는 이제 어때요? 신앙과 이성을 서로 분리를 시키죠. 서로 분리시키면서 이성이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성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뭐가 발전하게 돼요? 그렇죠. 자연과학이라는 것들이 드디어 발달할 수 있게 됩니다. 옛날에는 자연과학이 발달할 수 필요가 없죠. 이게 왜 존재하지? 왜 존재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존재하지? 이랬던 거였는데 이성이 이제 독립하면서 자연계 발달할 수 있게 된다. 어때요? 윌리엄 오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윌리엄 오캄 두 명이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만약 낸다라고 한다면 윌리엄 오캄을 내고 싶어요. 자, 학문은 초기에 교회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아까 이제 어때요? 퀼로니 수도원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학문이 발달하면서 대학이 생겨요.
이 대학이라는 것들은 원래는 여기에 이제 부속학교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생긴 학교, 이탈리아의 볼로냐와 프랑스의 파리 대학이 있었다. 이 볼로냐는 학생 중심 대학이었고요. 그다음에 파리는 교수 중심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볼로냐에서는 여기서는 철학, 법률이죠, 법률. 이제 아무래도 이탈리아에서 그다음에 파리 대학은 신학 중심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 법률이 발달한 것은 이제 어때요? 상공업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대학이 발달하면서 이 대학이 교회라든가 그다음에 국왕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어요. 자치권. 을 얻어서 학문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대학 이꼬르 학문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이 학문의 자유를 얻었다는 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라든가 아니면 국왕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이제 그게 이제 학문의 자유를 의미하는 단어가 된 거죠. 그다음에 중세에는 봉건기사의 모험과 사랑을 다루는 기사문학이 발달했다. 카를로스 대제의 부하였던 카를로스 대제는 뭘로 유명했죠? 카를로스 대제와 싸움 하면 뭐예요? 그렇죠.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왔었어요. 이슬람 세력을 격파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망을 했던 아주 멋있는 전사 이야기죠. 그다음에 니벨룽겐의 이야기와 같은 뭐예요? 기사 이야기가 크게 유행을 했다. 그다음에 건축. 얘 건축은 아셔야 돼요. 건축이요. 11세기에는 원형 아치를 갖췄던 뭐예요? 로마네스크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11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뭘 특징으로 하냐면 이런 걸 특징으로 하네요. 로마네스크 양식은 뭐예요? 원형의 아치. 요게 아치죠. 그 다음에 돌로 만든 천장. 돔입니다. 돔. 아치와 돔. 그 다음에 벽이 굉장히 두꺼웠다고 그래요. 굉장히 두꺼웠어요. 벽이. 그 다음에 작은 창. 작은 창. 아마 이때는 날씨가 좀 추웠던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아,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작은 창으로서 내부가 굉장히 어두웠고요. 창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넓은 벽면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아까 이제 창이 적으니까 벽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얘는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로마네스크 양식. 그러다가 중세 말에는 새로운 양식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고딕 양식이 등장해요. 고딕.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딕 양식은 뭐냐면 천장이 좀 어때요? 천장이 보니까 삐쭉삐쭉하죠. 이 뿔 났잖아요. 뿔. 이게 이제 어때요? 고트족의 모자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괴상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얘를 고트족의 건축 양식 그런데 이게 이제 고딕이 된 거죠. 고딕이 된 거예요. 천장이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뾰족한 뭐가 있어요? 첨탑이 있어요. 그다음에 창문이 이전보다 어때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물론 이제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이 고딕 양식이 등장하는 12, 13세기 이후에는 이제 어때요? 기온이 굉장히 따뜻해져요. 오케이? 기온이 굉장히 따뜻해지면서 그래도 이전보다 따뜻해지면서 창문이 굉장히 많아져요. 창문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 옛날처럼 벽화를 막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벽화 대신에 이제 뭐가 등장해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발전하게 돼요. 스테인드 글라스. 여기는 벽이 얇고요. 그죠? 그다음에 창문이 많다 보니까 이제 환기뿐만 아니라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내부는 굉장히 어때요? 환하게 됐겠죠. 유럽의 특히 이제 북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성당들은 무슨 성당이에요? 고딕 성당이죠. 뭐 샤르트. 여기 보니까 쾰른 대성당.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로마네스크, 그다음에 후기로 오면 올수록 이제 무슨 양식이 돼요? 고딕 양식이 되죠. 이게 이제 건축은 꼭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건축은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노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도 동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약 1000년간 계속돼요. 몇 년이지? 43년까지인가? 한번 볼까요? 연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1453년이네요. 1453년까지 약 1000년간 더 유지가 돼요. 후대 학자들이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은 수도가 비잔티움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비잔티움 제국은 이슬람 세력에 맞서 그리스도교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했고 서유럽과도 경쟁을 했다. 서유럽 세계에서는 교황권과 황제권이 분리되었지만, 그죠? 뭐 교황권과 황제권이 분리된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무슨 사건일까요? 카노사의 구력 뭐 이렇게 되겠죠. 분리되었지만 비잔팀 지역에서는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하는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황제 교황주의가 발전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길목에 있어서 동서교통의 중심이자 상공업과 교육이 크게 발달했어요. 비잔틴 제국은 언제 발전하죠?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그는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대부분 회복을 했으며 유스티니아누스 범전을 편찬했어요. 또한 콘스탄티노플에 성 소피아 성당을 세우기도 했죠. 자, 비잔틴 제국.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는 진짜 과거 영토를 거의 대부분 어때요? 회복했네요. 과거 제국을 거의 대부분 회복을 했었어요. 회복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천년경에는 영토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5대 교국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외침이 가짜 거듭되자 얘를 막기 위해서 뭐가 실시가 됐냐면 군강구제가 실시가 돼요. 군강구제. 전국을 여러 개의 군강구로 나누고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령관이 군사, 행정, 사법권을 가지고 있던 제도였다. 그 다음에 둔전병제.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었고 이제 어때요? 농민들이 이곳에서 농사를 짓게 만들다 보니까 자영농이 육성됐으며 국방력이 강화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잔틴 제국이 초기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둔전병제죠. 자, 8세기 이후에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일부 회복하는 등 붐을 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요 비잔틴 제국도 자영농민이 몰락을 하고 지방 유력자가 대토지 사유화 현상이 심해지자 이제 어때요? 서서히 비잔틴 제국도 무너졌다. 황제권도 약화됐다. 왜? 대토지 소유자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셀주크 투르크에게 이제 어때요? 영토를 빼앗겼고요. 셀주크 투르크 이때이죠. 셀주크 투르크에게 어디 지역을 다 뺏긴 거예요? 오늘날 예루살렘 지역을 다 뺏겨요. 이 셀주크 투르크가 어디를 차지해요? 바로 이 지역을 차지하죠.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여기를 되찾기 위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십자군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죠. 그러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십자군 원정이죠. 십자군 원정.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망해요. 나중에. 자,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도 종교예요. 그리스 로마와 헬레니즘 문화. 그래서 여기는 언어도 그리스어였어. 로마 카톨릭은 뭘 써요? 라틴어인 거에 비해서 이들은 언어도 그리스어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그리스의 고전의 수집과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리스의 고대 사상이 보존됐고 얘가 어때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서노마 제국에 전달되었고요. 이 서노마 제국에 전달되었던 고대 그리스 사상이 뭐에 영향을 주었다?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요. 그 다음에 건축은 성 소피아 성당, 비잔틴 양식이에요. 이 양식은 웅장한 돔과 화려한 모자이크. 얘들은 모자이크예요. 아까 고딩 양식은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한다면 얘들은 모자이크예요. 꼭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고딩 양식에다가 모자이크 집어넣으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땡이죠.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은 슬라브족에게 많은 영향을 줬죠. 슬라브족. 그래서 동유럽에 살고 있던 슬라브 제국은 비잔틴 제국에 들어와 비잔틴 문화에 동요되었고요. 특히 러시아의 키예프 공국은 비잔틴 제국과 교역하면서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성 소피아 성당을 세우는 등 비잔틴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재밌는 건 비잔틴 제국이 망하자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본인이 어때요? 비잔틴 제국의 황제의 후계자라고 자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의 황제 짜르가 이제 어때요? 그리스 정교를 지배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나중에는 전개가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칠게요.